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잉글리싱의 시브입니다. 세 번째 영상이에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가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반만 했어요. 짝꿍이 지루하다 그래서 반을 잘랐는데 그 나머지 반을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가산성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산성이 절대적이지 않다. 영어라는 언어에서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언어적 장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산성에 대해서 유연한 마음을 좀 가지면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영어 문화권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결정되어 사용왔기 때문에 우리 상식에서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걸 못 쓰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시를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오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서 오브 얘기를 잠깐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여기 몇 개만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 집합명사라고 타이틀이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브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할 겁니다. 자, 오브가요 영어에서 정말 많이 쓰여요. 전치사로도 쓰이고 수량 형용사로도 쓰이고 사용되는 분야가 정말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우선 한 개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브는 기본값으로 부분 오브 전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분 오브 전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전체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겠죠. 근데 부분부터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 보니까 좀 익숙하다, 그죠? 첫 번째 시간에 한국어랑 영어랑 비교했을 때 영어의 특징으로서 제가 보여줬던 그림이랑 동일해요. 그러면 오브를 한국인 입장에서 영어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문법 중에 하나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오브가 부분 오브 전체를 나타내는 문법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밑에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밑에 물 한 잔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물 한 잔을 영어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 glass of water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한국말로 물은 water예요. 그리고 하나를 나타내는 거는 이전에 가산성을 배웠으니까 어를 붙입니다. 그리고 잔은 glass라고 합니다. 그럼 한국어는 여기 오브에 대한 정보가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네요. 근데 방금 배웠어요. 부분 오브 전체. 근데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구상에 물이 이만큼 있어요. 물량 전체. 근데 한 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물 한 잔은 부분 오브 전체를 적용시켜서 a glass of water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물 한 병도 같아요. 병은 영어로 버틀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병이니까 당연히 앞에 붙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물은 똑같이 water고요. 여기 of가 붙는 이유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지구에 존재하는 전체 물 중에서 한 병은 부분에 당연히 해당하겠죠. 그래서 병, 그 양부터 이야기할 때 a bottle of water 라고 할 수 있어요. 맥주 한 캔, 콩나물 한 복지 다 같은 개념인데 요거는 약간 어느 정도 단어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한국인으로서 주변에서 자주 쓸 것만 골라서 적긴 했거든요. 캔 같은 경우는 캔입니다. 영어예요. 그래서 맥주 한 캔은 a can of beer. 콩나물 한 봉지. 봉지는 백이라고 하시면 돼요. A bag of 콩나물은 영어로 bean sprouts라고 합니다. 참고로 콩나물하고 숙주나물이 영어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외에서 콩나물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다 숙주나물로 뭐 대체되었었던 것 같아요. 한식당을 가더라도. 근데 아마 한인 커뮤니티가 엄청 큰 곳에는 콩나물을 팔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담배 한 갑. 갑은 팩으로 쓸 수 있어요. 담배는 시가렛 들어보셨죠? 그래서 담배 한 갑은 a pack of cigarettes라고 할 수 있어요. 사과 한 박스, 박스는 이것도 영어입니다. a box of apples, 꿀 한 통. 꿀이나 잼을 담는 통은 자라고 해요. 자. 그래서 a jar of honey라고 할 수 있고 파 한 단, 요건 넣은 이유가 저희가 시장이나 마트를 가면 야채를 단으로 파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요 단을 영어로 번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 한 단은 a bundle of, 파는 spring onion. 근데 spring onion은 영국식이라고 하고요. 저는 익숙합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green onion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본인이 어느 환경에서 영어를 더 쓸지 고민해보고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죠. 바나나 한 손도 뭐 a bundle of bananas라고 쓸 수 있는데 우리 한 손에서 느낄 수 있듯이 손, 핸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a hand of bananas라고도 쓸 수 있어요. 밥 한 공기. 여기에선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영어에서 이렇게 오목해서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bowl이라고 불러요. 그럼 밥 공기는 rice bowl, 국 공기는 soup bowl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변기통도 변기도 이렇게 해서 안에 물이 차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변기통을 영어로 toilet bowl이라고 해요. 그리고 엄마들이 부엌에서 나물 같은 거 묻힐 때 쓰는 거 믹싱 볼이라고 그냥 부르는데 볼은 사실 공, B-A-L-L과 같아요. 볼이 아니라 원래대로 하면 bowl입니다. bowl. 이렇게 오목한 것들. 그래서 그래서 밥 한 공기는 a bowl of steamed rice인데 rice는 사실 쌀이에요. 쌀 밥은 steamed rice가 맞긴 합니다. 근데 메뉴 같은 데는 그냥 간단하게 rice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고봉밥, 이제 한국인 정서의 단어예요. 고봉밥은 뭐냐면 밥솥이 이렇게 있을 때 꽉 차 있는 상태의 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꽉 찼다라는 거를 끝에 full을 붙여서 나타낼 수 있어요. 학생들한테 익숙할 만한 단어로 설명을 좀 더 해주자면 뷰티라는 말 아시죠? 뷰티, 아름다움, 미예요. 그리고 여기에 꽉 차다라는 full을 합치면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인 beautiful이 됩니다. 같은 느낌으로 wonderful, wonderful도 wonder가 꽉 차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밥, 이렇게 bowl에 꽉 차 있는 거는 bowlful이라고 할 수 있겠죠. bowlful. 그래서 고봉밥은 영어로 a bowlful of steamed ric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 한가득 음식은 입은 마우스라고 해요. 입 한가득은 입에 꽉 찼네요. 그래서 a mouthful of food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래사장 같은 데 가서 손으로 이렇게 모래를 잔뜩 들면 손 한가득이 되겠죠. 이거 손 핸드잖아요. 그러면 a handful of sand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뷔페 같은 데 가서 접시 한가득 고기. 접시는 plate예요. 거기 뒤에 full을 붙이면 한가득 접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접시 한가득 고기는 a plate full of meat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자, of 이야기는 한 개까지만 더 할게요. 자, 신발 한 켤레는 a pair of shoes라고 하는데 a pair of는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걸 언제 쓰냐면 두 개가 있어야지 하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의 수량을 셀 때 a pair of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가장 드는 생각이 뭐 젓가락, 귀고리, 신발 아니면 양말 이런 거를 세아릴 때는 a pair of를 쓸 수 있겠죠. 젓가락 한 세트는 a pair of chopsticks, 귀고리 한 세트는 a pair of earrings, 신발 한 세트 한 켤레는 a pair of shoes, 양말은 a pair of socks가 되겠죠. 그리고 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바지 한 벌, 바지 두 벌 할 때 a pair of를 붙입니다. 바지는 하나인데 왜 두 개로 받아들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리 넣는 게 두 군데잖아요. 그래서 아랫도리, 치마를 제외한 뭐 속옷, 팬티 이런 것도 다 세아릴 때 항상 a pair of 하고 뒤에 s를 붙여요. 그래서 바지는 a pair of pants, s가 붙은 소리입니다. 요건 뒤에 가서 나중에 이야기할 텐데. 그리고 팬티도 a pair of panties. 팬티는 팬티라고 부르지 않아요. panties로 항상 붙여줘야 돼요. 왜? 다리를 두 군데 넣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티셔츠도 팔이 두 군데인데 왜 위에는 티셔츠는 a pair of t-shirts라고 안 해요? 라고 하시는데 아래쪽은 다리 두 개가 메인이고 상체는 팔보다는 요 몸통이 메인이라서 하나로 보는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5분은 요까지 설명을 하고 다시 가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전 영상에서 가산성은 절대적이지 않다. 그리고 한국인 사고에서 이게 왜 불가산이지? 이게 왜 가산이지? 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사과로 해봤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사과는 셀 수 있습니다. 언제? 열매 그대로의 모습일 때. 그때는 an apple, apples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밥 먹고 후식으로 먹을 때 껍질 이렇게 다 까고 씨 발라내고 뭐 8조각 나누고 한 상태는 하나로서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로도요. 한 조각, 두 조각, 조각이란 단위를 사용해서 그 양을 나타낸단 말이죠. 영어도 똑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of를 사용해서 여기 볼까요? 사과 한 조각은 a piece of apple로 나타냅니다. 여기에 있는 애플의 앞에 어나 on, s가 안 붙어 있죠. 왜? 경계가 뚜렷했던 하나의 모양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과 한 박스 같은 경우는 경계가 뚜렷한 애들이 한 박스 채로 들어있기 때문에 a box of apples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볼까요? 제가 부산에 사니까 뭐 밀면이나 냉면을 먹을 일이 많습니다. 항상 계란이 위에 이렇게
반 잘라져서 올려져 있어요. 닭이 방금 뿅 낳은 알은 그 경계가 되게 뚜렷합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세 알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계란 같은 경우는 an egg, eggs 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밀면 위에 올라간 삶아져서 반으로 잘린 거는 사실상 굳이 따져보면 껍데기도 없어지고 하나의 모양도 잃었단 말이죠. 그래서 계란 반쪽짜리 두 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two pieces of sliced egg in half 이렇게 egg 앞뒤로 뭐 어나 언스 이런 거 안 쓰고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닭고기 닭 한 마리, 돼지고기 돼지 한 마리, 소고기 소 한 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닭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는 살아있단 말이죠. 자기가 태어날 때 그 형체를 다 가지고 있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렇게 셀 수 있어요. 왜냐면 경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육점에서 얘네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냐면 원래 모양을 다 잃었습니다. 삼계탕용 닭도 원래의 닭이랑 비교하면 깃털도 뽑히고 목도 잘리고 다리도 없어지고 내장도 다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가산성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살아있는 동물들은 셀 수 있지만 얘네들이 마트나 정육점으로 넘어가면 원래 모양을 잃었기 때문에 다 불가산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기가 약간 다른 종류로서 있는 것들은 가산성이 붙을 수 있어요. 방금 요 설명은 까먹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닭은 치킨이지만 우리가 마트나 정육점에서 보는 닭고기는 그게 뭐 닭볶음탕용이건 아니면 삼계탕용이건 상관없이 불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큰 닭은 뭐라고 불러요? whole chicken이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각 케이크 대신에 whole cake이라고 하죠. whole cake은 자르지 않은 케이크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삼계탕용 큰 치킨은 whole chicken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돼지도 똑같아요. 돼지고기, 소고기는 그나마 치킨보다 덜 헷갈리는 게 음식 재료로서 우리가 언급을 할 때는 pig, cow 이렇게 쓰지 않아요. 대신 pork, beef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좀 편하죠. 자, 그 다음은 개예요. 나 강아지 좋아해. I like dog. 안 돼요. 살아있는 강아지 셀 수 있죠. 그냥 dog 하면은 on, s 다 안 붙인 거잖아요. 그럼 개고기를 좋아해 라는 뜻이 되는 거겠네요. I like dog는 개고기 좋아해 라는 뜻이에요. 내가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강아지의 종류에 상관없이 강아지면 다 귀여워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I like dogs 라고 합니다. 여기서 I like a dog라고 하면 상대방한테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어. 근데 넌 모르고 나는 아는 강아지야 라는 뜻이에요. 넌 모르고라는 말은 왜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뒷 영상에서 더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자, 그 다음은 감자, 양파, 당근. 얘네들 막 수확했을 때 당연히 경계가 뚜렷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세 알일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요리를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카레를 만든다. 그래서 껍질을 벗기고 뭐 깍둑썰이를 했던 뭐 슬라이스를 했던 어떤 모양을 변형시켜서 원래 모양이 뭔지 모르게끔 만든 그 상태는 다 불가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튀긴 감자는 fried potato, 썬 양파, chopped onion, 볶은 당근, stir fried carrot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어디에도 어나 on스는 보이지 않죠. 이럴 때는 불가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 넣은 예시는 마늘이에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은 약간 좀 마늘의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마늘을 좀 넣었어요. 마늘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불가산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갈릭이라고 불러요. 근데 한국 사람들 마늘 너무 좋아해서 너무 다양한 형태로 쓰는 것 같아서 이름을 알았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다 넣긴 했습니다. 다진 마늘,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마늘 까자마자 칼로 탁 쳐서 뭐 타타타 다지거나 아니면 그 두들기는 그 기구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드려서 하는 거는 crushed garlic. 근데 김장할 때 두드리기엔 양이 너무 많아서 어떤 기계, 방앗간에 있는 기계 같은 데 넣고 왕 하는 거는 minced garlic. 그리고 마늘 가루는 ground garlic powder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 마늘 많이 먹어서 여러 형태의 마늘 이름을 그냥 다 넣어봤어요. 자, 마늘은 불가산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왜 마늘은 불가산이냐면 우리 상식에서는 이렇게 통마늘도 있고요. 통마늘 뿌리를 탁 제거하면 이렇게 마늘 한 톨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준은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셀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통마늘 하나, 둘, 셋, 넷 세거나 마늘 한 톨, 두 톨, 세 톨 이렇게 세는 것처럼 이렇게 세는 방법이 영어에는 없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어에도 있긴 한데 그때는 새로운 단어를 넣습니다. 통마늘은 헤드라는 표현을 써요. 머리, 헤드.
그리고 한 톨은 club라는 단어를 써서 가산성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위는 스푼인 것 같아요. 한 스푼, 두 스푼 그런 것들은 아까 of 이야기하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a spoon of crushed garli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야채들 중에 한국인 기준으로는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어로는 불가산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걔네들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 덩어리에서 특정한 부분을 칼로 팍 잘랐을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여러 개로 탁 분리되는 애들은 보통 불가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늘도 같아요. 마늘도 이렇게 통마늘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탁 밑에를 이제 뿌리 있는 쪽을 잘라버리면 여러 개로 탁 분리되죠. 그래서 불가산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야채들 중에 불가산인 애들이 왜 불가산인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 바로 밑에 거 볼게요. 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딱 떠올려도 이 네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밑에 뿌리를 자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여러 개의 이파리로 탁 분리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불가산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배추를 재배하는 사람이에요. 배추를 탁 땄는데 이걸 팔 건데 겉에 좀 노란 잎이 있어요. 벌레 먹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배추 전체 몸뚱이에 있는 이파리 중에서 겉잎 몇 개를 땄어요. 그래도 얘는 하나로 팔 수 있는 거죠.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개를 떼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과 같은 경우는 제가 사과를 재배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팔려고 하는데 사과가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 벌레가 먹었어요. 이거 떼내야겠다 하고 칼로 쓱 자르고 얘를 하나로 팔 수 없겠죠.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없단 말이죠. 사과 같은 경우는 경계가 뚜렷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일일이 하나씩 이거는 가산명사, 이거는 불가산명사로 생각 안 하고 조금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처음 보는 야채들도 가산성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기준에 왜 우리 배추 한 포기, 반 포기라고도 하고 양배추 잎 몇 개, 상추잎 몇 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그럼 그런 표현이 전혀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배추 같은 경우는 배추김치의 주 재료고 대한민국은 김치를 많이 먹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또 디테일하게 설명 좀 해볼게요. 배추 한 포기는 아까도 마늘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head라는 단위를 써요. 그래서 배추 한 포기는 a head of Chinese cabbage. 배추는 영어로 Chinese cabbage입니다. 그리고 양배추 4분의 1통은 4분의 1이라는 표현이 영어에 있어요. 지금 안 기억하셔도 됩니다. 쿼터라고 있어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라는 말 많이 쓰시죠. 그 분기도 다 1년을 4분의 1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1분기는 the first quarter, 2분기는 the second quarter, 3분기는 뭐 third quarter, 마지막 분기는 last quarter 이렇게 부르긴 합니다. 그래서 양배추 4분의 1통은 a quarter cabbage. 양배추는 cabbage예요. 양배추 이름 앞에 Chinese, 중국의 붙이면 배추가 됩니다. 상추잎 한 장. 이건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단어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이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leaf. 당연히 여기 F 뒤에 복수는 바로 S 안 붙죠. 전 시간에 언급했어요. leaves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시금치 한 단. 한국 사람들 야채 살 때 단이라는 표현 많이 써서 알려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 한 단은 a bundle of spinach. 시금치는 영어로 spinach예요. 자, 이번 영상은 사실 가산성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고 of의 개념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는 영상이긴 한데 약간 단어 공부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이런 애들은 또 떠올려보면 경계를 기준으로 떠올려 볼게요. 마트에 파는 브로콜리랑 콜리플라워가 딱 적정한 특정 경계에 탁 잘려서 팔지 않아요. 이렇게 좀 짧게 파는 데도 있고 길게 파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불가산명사. 대파, 샐러리, 우리 줄기 부분이죠. 이거 마트 가서 보시면 특정 하나의 통째로 파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이렇게 깔끔하게 잘려서 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렸다고 해서 사과 상한 거 떼버린 것처럼 상품의 가치를 잃었어. 이거는 살 수 없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기류도 불가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 기준에 대파 한 대, 샐러리 한 대 라는 말은 쓰긴 하잖아요. 그럴 때는 stock이라는 표현을 써요. stock. 자, 그리고 쌀은 불가산이에요. 근데 씨앗은 또 가산이란 말이죠. 씨앗이 영어로 seed예요, seed. 그래서 우리 투자할 때 seed money라고 하죠. 근데 씨앗은 셀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쌀알보다 씨앗이 더 작은 경우도 있는데 얘는 셀 수 있는데 얘는 왜 못 세하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데 씨앗 같은 경우는 예전에
농경사회였을 때 너무 중요한 존재잖아요. 그 하나로서도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쓸 수 있게 가산성을 넣은 것 같고, 라이스 같은 경우는 영어권 나라가 아닌 아시아에서 주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라이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굳이 한 개, 두 개, 세 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머리카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머리카락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얘 원래 위치가 두피란 말이죠. 아니면 몸이 되겠죠. 두피나 몸일 때 이게 한 개인지 둘 이상인지 무의미하단 말이죠. 그냥 보통 사람들 머리카락을 보고 머리숱이 많네? 머리숱이 적네? 정도까지 이야기하지, 너 머리숱이 32,000개네?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는 불가산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식당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하늘이 탁 나왔어요. 얘는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죠. 그럴 때는 이제 가산성을 넣어서 there is a hair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또는 이제 머리를 말리고 바닥에 우두두두 떨어져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것도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바닥에 머리카락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there are hairs on the floo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산성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나의 단어를 둘 이상의 의미로 사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영어 안에서 유용한 언어적 장치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예시는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예요. breakfast, lunch, dinner인데요. 얘네들은 그냥 그 시간대에 먹는 식사를 부르는 개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산성이 원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늦은, 이른, 과한이라는 형용사가 붙게 되면 그 시간대에 먹는 식사 중에 하나의 종류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산성이 통통통 붙게 돼요. 그래서 늦은 아침은 a late breakfast, 늦은 점심은 an early lunch, 과한 저녁은 a heavy dinner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보통 12시에 점심 먹어 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I usually have lunch at 12라고 할 수 있어요. 런치 앞뒤에 어나, 언스 뭐 이런 것들이 붙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이야기할 때는 가산성이 없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특정한 아침 식사, 특정한 점심 식사, 특정한 저녁 식사를 언급할 때만 이렇게 가산성이 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철로 비교해 봤어요. 아이언맨 들어보셨죠? 철이라고 합니다. 아이언. 그런데 철은 딱 생각했을 때 공장에서 이렇게 특정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면 그냥 지구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들은 특정한 경계가 없어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천연 자원으로 이야기할 때는 불가산이에요. 근데 이렇게 앞에 on, 뒤에 s 이런 게 붙게 되면 셀 수 있어진다라는 뜻이죠. 어떤 경계가 생겼어요. 과거에 막 조선시대 사극 보면 한복 같은 거를 뜨거운 금속을 달궈서 화로? 그런 데서 달궈서 이렇게 피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영어 문화권에서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iron이라는 단어에 가산성이 붙으면 다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로 iron이 다림질을 하다 라는 뜻도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buy a bus. 자, buy가 뭔지는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 배우시고 다시 한번 복습하실 때 편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전치사예요. buy bus. 수단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건데, 버스 타고 어디 가다, 지하철 타고 어디 가다, 뭐 택시 타고 어디 가다 라고 할 때 by bus라고 씁니다. 근데 한 대를 탔는지 아니면 두 대, 세 대, 네 대를 탔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수단을 이야기할 때는 개념적으로 접근한 거기 때문에 가산성이 없습니다. 근데 by bus 사이에 가산성을 나타내는 어가 붙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전치사 의미도 바뀌어요. 뭐뭐 옆에라는 뜻이 됩니다. by bus는 버스를 타고 라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설명이 되지만 by a bus라고 하면은 어떤 하나의 버스 옆에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가산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영어 문장에서 똑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공부하러 가다 라고 할 때 go to school이라고 하죠. go to school이라고 하는데 school은 사실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건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한 군데. 그리고 우리 동네 학교 3개 있는데 라고 하면 셀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존재하는 건물 셀 수 있게 경계가 뚜렷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가산 명사입니다. 근데 학교에 가다, go to school, 일하러 가다, go to work 뭐 이런 것들은 공부하는 곳에 가다, 일하는 곳에 가다 라는 의미로 개념적으로 접근한 거기 때문에 가산성이 없습니다. 자러 가다도 go to bed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침대는 셀 수 있단 말이죠. 침대 1개, 침대 2개. 근데 왜 자러 가는 거는 go to bed, bed 앞뒤로 아무것도 안 붙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처럼 아무것도 없죠. 여기
그러면 실제로 현존하는 침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침대는 뭐냐면 잠자는 곳입니다. 그래서 go to bed는 침대로 가다가 아니라 잠자는 곳으로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침대가 예전부터 이렇게 사용되어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바닥에서 주무시는 분, 여전히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 과거에는 다 바닥에서 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바닥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침대가 없어. 난 침대에서 자지 않아. 바닥에서 자. 하지만 여기서 가산성을 빼버린 베드는 침대라는 뜻이 아니라 자는 곳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친구한테 나 자러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I'm going to bed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침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가산성을 붙여야겠죠. 자, 시간은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제 몇 시간 걸렸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야 시간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문장에서 시간은 개념적인 거예요. 그때는 그냥 불가산으로 씁니다. 근데 특정 시점 그런 적이 있었지,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지 라고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a time, times 이렇게 가산 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이걸 뭐 외우면 당연히 좋겠지만 외우지 않더라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게 가산성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절대적이지 않다. 그러면 내가 명사를 쓸 때마다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같은 종류끼리 확 다 섞어놨을 때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경계가 뚜렷한지 고민해보고 가산으로 쓸지 불가산으로 쓸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영어권 사고랑 우리의 사고랑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산성에 대한 기준도 다를 수 있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가산성을 신경 안 쓰다가 가산성을 신경 썼다는 거 자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하고 영어 공부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요거는 지난 시간에 할까 이번 시간으로 미룰까 하다가 이번 시간에 하기로 마음먹고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요. 안에 다양한 세부 항목들을 포함한 그 전체 명칭이란 말이죠. 이런 공통점이 있긴 한데 어떤 거는 불가산으로만 쓰이고 어떤 거는 가산으로만 쓰이고 또 어떤 거는 항상 복수 형태로만 쓰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일상에서 흔히 쓸 수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시간이 있고 나는 좀 꼼꼼하게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스탑 버튼 누르시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복수처럼 보이지만 단수 취급하는 명사표예요. 당연히 다 안 외우셔도 되죠. 그런데 혹시 나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빠르게 언급은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질병 이름이라든지 게임 이름이라든지 학문 이름에 s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s는 언제 적는다고 했냐면 가산명사인데 복수일 때 s를 적는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질병이나 게임이나 학문 이름에 s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는 복수 취급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수 취급하셔야 됩니다. 복수처럼 보이지만. 질병부터 볼게요. 자, 여기 당뇨병은 영어로 diabetes라고 합니다. 뒤에 s가 붙죠. 치질은 hemorrhoids, 뒤에 또 s가 붙어요. 볼거리, mumps, 딸꾹질, hiccups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게임 이름에도 뒤에 s가 붙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구, billiards, checkers, dominoes, darts, bowling, tenpins, 물론 bowling이라고도 합니다. 학문 이름, 언어학, linguistics, 정치학, politics, 경제학, economics, 수학, mathematics, 물리학, physics, 통계학, statistics 이렇게 다 s가 붙죠. s가 붙지만 다 단수 취급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엔 이렇게만 알려드렸더니 학생분들이 질병하고 게임하고 학문 이름은 무조건 s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붙지 않는 애들도 옆에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근데 질병 이름은 너무 많아요. 다 안 외우셔도 되는데 내가 실제로 겪고 있는 거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겪어본 것들 그런 거 정도만 기억하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요건 제가 겪었던 것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전 저혈압이 있어요. low blood pressure, 골다공증, osteoporosis, 불면증, insomnia, 빈혈, anemia, 소화불량, indigestion, 장염, enteritis, 설사, diarrhea, 변비, constipation. 여기 밑에 두 개는 제가 갖고 있는 질병은 아니지만 누구든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trim은 burp, 방구는 fart라고 합니다. 뭐 기억해도 나쁠 거 없겠죠? 자, 그 다음은 게임 이름이에요. 화투가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좀 화투를 못 치긴 하는데 flower battle 또는 ghost up이라고 말하면 되고요. 소꿉놀이 하우스, 숨바꼭질, hide and seek
이렇게 s가 안 붙는 명칭의 게임 이름도 있어요. 요 밑에 거는 안 외우셔도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영어 공부하는 목적이 IELTS라든지 아니면 토플이다 하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생물학은 biology, 화학은 chemistry, 천문학 astrology, 지질한이 아니잖아요. 지질학이죠. 지질학 geology, 고고학 archaeology, 고생물학 paleontology라고 합니다. 요거는 토플, IELTS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DS 분다고 무조건 복수 취급 아니에요. 이렇게 질병, 게임, 학문 이름은 S가 붙더라도 단수 취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은 값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걸리는 시간, 금액, 무게, 거리 이런 게 있어. 여기 영어는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10분 8,720원, 시간당 600g, 15km. 이것들 다 1이 아니죠. 1이 아닌데 단수 취급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여러 개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값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수 취급하셔야 됩니다. 이 페이지는 팁이에요. 팁.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얘네들을 집합명사라고 해요. 이 표를 다 안 외우셔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꼼꼼하게 하나씩 보고 싶은 학생을 위해서 언급은 할 거고요. 여기 있는 단어들은 되게 어려운 단어들은 없어요. 최대한 제가 한국 사람이 일상에서도 쓸 법한 단어들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단어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난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보시고 나 지금도 충분히 이해했다. 오브가 뭔지 알겠고 가산성, 디테일 뭔지 알겠다 하면 이제 그만 보셔도 됩니다. 자, 아까 신발 한 켤레까지 했는데요. 여기 동전 한 무더기부터 계속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집합명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같은 종류의 개체들이 이렇게 있어요. 한꺼번에 같이. 그럴 때 이 전체를 부르는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집합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전 한 무더기 같은 경우는 collection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요 똑같은 종류를 하나의 덩어리로 지칭한 요 이름이 collection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전 한 무더기는 a collection of coins라고 하고요. 지폐 한 뭉치는 a wad of notes라고 합니다. 책 한 더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A library of books. 편지 한 뭉치는 a packet of letters. 공구 한 벌은 a set of tools. 한 무리의 차량 a fleet of vehicle. 꽃 한 다발. 요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결혼식 할 때 신부가 가지고 있는 꽃을 부케라고 하죠. bouquet라고 합니다. A bouquet of flowers. 나무숲 a forest of trees. 성단, 요거 삼성 갤럭시 폰 들어보셨죠? A galaxy of stars. 그리고 소나기는 막 이렇게 떨어지듯이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탕 속에 들어가는 거를 bath라고 하고 서서 이렇게 떨어지는 물로 씻는 거를 샤워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소나기는 a shower of rain. 쓰레기 더미랑 땔감 더미는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둘 다 한국말로 더미예요. 근데 하나는 힙이라고 쓰고요. 하나는 스택이라고 씁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은 힙이라고 하고요. 차곡차곡 정리정돈을 해놓고 쌓아놓은 거는 스택이라고 해요. 요거는 토익 리스닝 1번부터 6번까지 그 사진, 그림, 설명한 거 안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자욱한 먼지는 a cloud of dust라고 하는데 cloud가 구름이란 뜻입니다. 자욱한 먼지 떠올리면 구름처럼 이렇게 뿌옇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a cloud of dust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집합명사는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사물인지 동물인지 사람인지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동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한 배의 새끼 동물들인데 포유류들 보면은 엄마가 하나인데 한꺼번에 낳은 새끼들 있죠. 그런 애들 그 무리를 리터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a litter of cubs라고 합니다. cub는 포유류 새끼들을 다 cub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배의 강아지들, 새끼 고양이 무리 얘네들 다 포유류잖아요. 한 배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단위를 리터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개는 도구고 고양이는 캣인데 강아지랑 그 새끼 고양이는 puppy, kitten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뭐 동물 좋아하시면 알아서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새떼들은 a flock of로 나타내시면 돼요. 새는 bird예요. bird. 닭은 치킨이라고 했죠. 참새는 한국에서 많이 보이는 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넣어봤어요. sparrow라고 합니다. sparrow. 자, 메뚜기랑 쥐떼는 plague라고 합니다. a plague of.
플레이그 자체가 전염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농사 지을 때 메뚜기랑 쥐는 도움이 되는 생명체들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런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메뚜기는 로커스트라고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릴 때 배우는 단어는 grasshopper, grass, 잔디, hop, 뛰다 해서 잔디를 꽁충꽁충 뛰어다닌다고 해서 메뚜기를 grasshopper라고도 부릅니다. locust, grasshopper 둘 다 기억하셔도 됩니다. 쥐는 우리가 mouse라고 배워요. 그죠? 그리고 복수는 mice라고 합니다. 근데 rat이라는 단어도 쓰여요. 그래서 plague of rats라고 쓸 수 있어요. 물고기 때는 a school of를 씁니다. 돌고래도 물속에 살기 때문에 a school of fish, a school of dolphins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개미 같은 경우는 약간 병정개미 이런 느낌인가? 걔들이 같이 막 모여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뭘 하잖아요. 이런 그룹이라서 그런지 an army of ants, army가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쓰이는 거고요. 소떼, 그 초식 동물 같은 지역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떼를 지어다니는 초식 동물들의 무리 같은 경우는 a her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떼는 a herd of cattle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사람. 자, 많은 사람들의 무리. 보통 관중, 무리는 crow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무리도 a crowd of people 이라고 합니다. 하나급의 학생들은, 하나급은 클래스죠. 그래서 a class of students. 친구들 한 무리는 a party of friends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일행 4명이라고 얘기할 때 a party of 4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전 직원 스태프 들어보셨죠? A staff of employees, 직원을 employee라고 합니다. 자, 이사회는 a board of directors, 청중은 an audience of listeners, 전문가위원회. 우리 특정 토크쇼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화를 할 때 오늘의 패널은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 들어보셨죠? A panel of experts. 파업자들의 무리는 파업하다가 스트라이크예요. 그럼 파업자는 스트라이커스가 되겠죠. 근데 파업자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들고 이렇게 파업할 때 들고 있는 걸 피켓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파업자들의 무리는 a picket of strikers라고 합니다. 도둑 패거리는 a pack of thieves. 수감자들의 무리는 갱스터 들어보셨죠? gang of prisoners. 선수 단 팀이라고 하죠. a team of players. 음악 밴드. 똑같이 들어갑니다. A band of musicians. 합창단. 합창단은 choir라고 해요. A choir of singers. 자, 예술가 무리는 troupe이라고 부릅니다. troupe. 그래서 a troupe of artists. 군인들은 아까 개미랑 같습니다. An army of soldiers. 선원들. A crew of sailors. 신도자들. 어떤 종교의 모임 집단들 이야기할 때는 a congregation of worshippers. 그리고 순찰 때 경찰 무리는 patro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무리는 a patrol of policemen, 원주민 부족, a tribe of natives, 그리고 관광객 무리, a flock of tourists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 마지막 거 갑자기 단어가 많죠. 이거 개념만 이해하셨으면 굳이 뭐 하나하나 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근데 나는 꼼꼼하게 좀 알고 싶다, 꼼꼼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산성이 끝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반으로 안 잘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굉장히 길어지네요. 제 친구가 30분이 넘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웬만하면 짧게 여러 번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잘 수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끝내니까 마음이 뿌듯합니다. 점점 말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차분히 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엔 조금 더 신경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산성은 여기까지. 끝!